어두운 화면 위로 타이핑되는 소리와 함께 자막이 나타난다. 캄보디아 간 아들이 전기 고문 당하는 영상을 받고 30년간 숨겨온 제 진짜 직업을 꺼냈습니다. 그놈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합니다. 완벽한 통제와 지성을 자랑하던 그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무너져 내리던 순간을 놈의 목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숨소리는 내 귓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주처럼 남아있습니다. 박대준 숨이 끊어지며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강진 내놈 시계는 이제 영원히 멈췄다. 제 세상은 아주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겨우 잡히는 태엽의 미세한 떨림, 기름 냄새와 묵은 먼지가 뒤섞인 가게의 공기,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행인들의 시간. 저는 이곳 낙원 시계 수리점에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을 평생의 업이자 속죄로 삼아왔습니다. 과거 내가 멈춰버리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이렇게라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오후의 햇살이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나른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의 낡은 시계에서 심장을 꺼내듯 무브먼트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돋보기 너머로 엉켜버린 시간의 혈맥을 짚어나가고 있었죠. 째깍째깍. 수십 개의 시계가 내는 합창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 울린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는 그 평화로운 교향곡에 난데없이 끼어든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국제전화라는 표시가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 돋보기를 벗으며 낙원 시계 수리점입니다. 아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민수. 제발. 제 목소리 맞죠? 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민수야, 너 이게 얼마만이냐?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그 목소리는 사업 아이템을 찾겠다며 씩씩하게 떠났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뒤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와 시끄러운 소음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이 섬뜩한 불안감은 아들,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제발요. 나 돈? 갑자기 무슨 돈이냐? 그리고 너 지금 어디야? 캄보디아라더니 진정하고 똑똑히 말해봐. 아들, 여기 지옥이에요. 저 여기서 못 나가면 죽어요. 아버지, 저 진짜 죽는다고요. 나 민수야. 똑바로 말해. 누가 널? 아들의 절규 뒤로 수화기를 뺏는 소리가 거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혀 다른 종류의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마치 AI가 내뱉는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 의문의 남자. 이민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나. 누구냐 너? 의문의 남자.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드님 목숨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1억. 준비해서 연락 기다리시죠. 아, 그리고 경찰이나 대사관에 연락하는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시스템이 바뀌진 않으니까요.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지직 마이너스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아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인간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처절한 절규. 전화는 그대로 끊겼고 제 손에 들려있던 수화기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방금 그 소리. 전기.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아는 그게 아닐 거야. 가게 안 수십 개의 시계들이 일제히 입을 다문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장가처럼 들리던 시계 소리가 이제는 내 심장을 조여오는 초침 소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게 안쪽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낡은 벽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내가 가장 깊이 묻어버리고 싶었던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영혼까지 말려 죽이던 과거의 그림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삐걱 마이너스. 먼지 쌓인 벽장 문이 마침내 울음 같은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가게 낙원 시계 수리점의 유리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팻말 대신 금매라는 차가운 글자가 나붙었습니다. 평생의 업이자 속죄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아들의 목숨값, 즉 추심 자금을 위한 첫 번째 재물이었습니다. 가게와 종로의 작은 집을 처분하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통장과 도장이 아닌 묵직한 현금 뭉치였습니다. 추적당하지 않는 돈, 꼬리표 없는 돈만이 그 세계에선 진짜 돈이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가 저문 뒤 을지로의 한 낡은 인쇄 속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곳은 여전히 기름과 잉크 냄새가 진동했고 어둠 속에서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겁에 질린 얼굴의 늙은 남자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과거 제게 서류를 만들어주던, 이제는 손을 씻었을 그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남자 목소리를 떨며 누구신데? 여긴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나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다가서며 오랜만이군, 최 사장. 아직도 잉크 냄새는 여전하구만. 최 사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회장님. 아니 이 선생님. 여긴 어떻게?
그는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우리가 서로를 부르던 방식이었죠.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제 이름 속 자가 가진 무게는 여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이곳이군. 이 지긋지긋한 냄새. 나 캄보디아로 들어갈 신분증이 하나 필요해. 관광객 튀지 않는 늙은이로. 그리고 남은 돈을 그쪽으로 넘길 안전한 창구도. 최 사장서 선생님. 저 이 바닥 든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돼서 옛날 같지가. 나 최 사장의 말을 자르며 돈 뭉치 일부를 테이블에 던진다. 이건 성금. 나머진 일이 끝나면 주지. 최 사장이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이강진 이름으로 찾는다고 하고. 이강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 뭉치를 챙겼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박힌 위조. 여권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환전소 주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놈들의 자금 세탁 통로 중 가장 허술한 말단이라는 정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시계 수리공 이강진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받아내려가는 마지막 추심원. 그뿐이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내리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폐부로 확 끼쳐왔습니다. 낯선 언어와 향신료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환전소 주소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목표물을 특정했습니다. 환전소 주인이자 조직의 말단 자금 세탁 책임 반이라는 놈. 그는 매일 밤이면 퇴근 후 뒷골목의 허름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만지는 놈이 돈에 미쳐있는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죠. 그날 밤 저는 허름한 관광객 행세를 하며 그가 있는 도박장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판돈을 잃고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태우는 그의 옆에서 저는 낡은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나 시계를 들여다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멈추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텐데 안 그런가 반씨? 제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카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박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반에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도박꾼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웅성거렸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채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반 더듬거리며 누구신데 제 이름을. 나 여전히 시계만 들여다보며 이름이 중요한가? 자네가 매일 밤 장부에 기록하는 숫자들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나? 아니면 자네 딸이 다니는 프놈펜 국제학교의 비싼 학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아이는 알고 있을까? 딸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것은 늙고 지친 관광객이 아닌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추심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역시 가족이 가장 무는 법이지. 예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군. 반 속삭이며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 나지막이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지. 네가 아는 윗선에 대해, 그리고 네가 세탁해주는 돈이 흘러가는 마지막 계좌에 대해.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도박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혼이라도 팔아버린 사람처럼 힘없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메콩강으로 이어지는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반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딸 사진이 담긴 낡은 휴대폰을 꺼내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이름, 첩선 장소, 그리고 돈 세탁의 다음 단계까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 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추심은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등 뒤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도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몸을 돌려 그림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 앞에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 질끈, 묶은 머리에 낡은 카메라를 든 젊은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 왜 쫓아오지? 소티어 당황했지만 눈빛은 당당하게 당신. 반에게서 뭘 알아내려고 한 거죠? 당신도 그들을 쫓고 있군요. 나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소티어 상관 있어요. 내 동생도 그들에게 잡혀갔으니까. 여자의 입에서 나온 동생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저와 같은 종류의 절박함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실종된 동생을 찾는 기자 소티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적을 쫓는 두 개의 그림자. 우리는 서로에게 위협이자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티어라는 젊은 기자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낯설지 않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절망으로 단련된 분노의 불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푸놈펜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그녀가 은신처로 사용하는 허름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벽에는 실종된 청년들의 사진과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가 지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절망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소티어 벽을 가리키며 이 아이들이 전부 마스터라고 불리는 놈의 조직에 잡혀간 피해자들이에요. 제 동생도 저기 있고요.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나 납치가 아니에요. 그럼 뭐지? 소티어 목소리를 낮추며 인간 농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IT 인재들을 속여 데려온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해서 불법 해킹 코인, 사기 같은 범죄의 소모품처럼 갈아 넣는 거죠. 실적이 떨어지거나 반항하면 장기 밀매 조직에 팔아버리고요. 인간 농장. 그 끔찍한 단어는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을 고통의 실체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혹하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소티어는 지난 몇 달간 추적해온 정보를 제게 공유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주요 거점,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마스터 박태준이라는 인물까지. 그녀의 정보력과 저의 방식이 합쳐진다면 괴물의 심장에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반액에서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조직의 새로운 콜센터, 즉 농장 중 한 곳으로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 관리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제가 내부로 들어가 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티어는 밖에서 통신망을 교란하며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습니다. 착전 당일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건물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소티어의 긴장된 시선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공간에 수백 개의 칸막이가 벌집처럼 들어차 있었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영혼 없는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복도를 어슬렁거렸고 공기는 절망과 땀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전등을 가는 척하며 아들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얼굴 속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초조함에 심장이 타들어갈 때쯤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간부 한 놈이 실적이 부진한 직원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간부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오늘 안에 할당량 못 채우면 내 손가락부터 하나씩 잘라 팔아버릴 줄 알아. 그저 그런 악당의 고함이라고 지나치려던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간부의 손목에서 그가 손을 휘두를 때마다 섬광처럼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제가 아들의 대학 졸업 선물로 직접 골라주고 뒷면에 아들의 이니셜 M, S를 새겨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시계. 아들의 분신과도 같은 그 시계가 저놈의 손목에서 뻔뻔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과 계획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 개새끼가 내 아들 시계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공구함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소티어와의 약속도 은밀한 잠입 계획도 모든 것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오직 아들의 시계를 찬 저놈의 손목과 그 뒤로 보이는 역겨운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놈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묵직한 공구함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간부놈의 비명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일격은 정확히 놈의 팔을 향했고 우두둑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시계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영혼 없이 모니터를 보던 젊은이들의 눈이 일제히 제게로 향했고 곧이어 귀를 찢는 경보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망했다. 전부 망쳐버렸어. 감시자들이 몽둥이를 들고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제게는 무기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십 년 전 명동 뒷골목에서 몸에 익혔던 생존 본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탁치는 대로 의자와 집기를 집어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늙고 지친 몸이었지만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잊고 있던 힘을 끌어냈습니다. 한 놈, 두 놈 쓰러뜨렸지만 놈들은 개미떼처럼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깨에 묵직한 충격과 함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몽둥이에 맞은 팔에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고 등 뒤로 놈들의 고함과 욕설이 총알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비상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는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소티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오토바이도 그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건물 안의 소란을 듣고 이미 자리를 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하기 위해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지만 통화할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놈들이 벌써 통신을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모든 게 나 때문에. 그 젊은 기자의 인생까지 내가 망쳐버렸어.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아들의 행방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유일한 조력자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놈펜의 가장 후미진 빈민가 하수가 역류하는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찢어진 셔츠로 피 흘리는 팔을 동여매며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독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추심원 이강진은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땅에 홀로 버려져 아들의 망가진 시계를 끌어안고 우는 늙고 병든 아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흙탕물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진 늙은이의 얼굴.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시계를 쥔 손 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시계와 함께 움켜쥐었던 작은 USB였습니다. 소티어가 마지막 순간 제 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불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USB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프놈펜의 뒷골목을 유령처럼 헤매어 낡은 인터넷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먼지 쌓인 컴퓨터에 USB를 꽂자 소티어가 목숨을 걸고 남긴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자금 흐름이 기록된 비밀 장부, 돈 세탁에 이용된 전 세계 유령 회사의 명단, 그리고 조직의 심장인 마스터 박태준의 개인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그의 완벽하게 포장된 인생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온 가족이 시달리다 결국 뿔뿔이 흩어졌던 어린 시절의 기록.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과거. 저는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추심원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놈의 약점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너도 돈에 미친 아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던 거였군. 그런데 네가 똑같은 괴물이 되어버렸어. 내가 내 과거를 심판해주마. 저는 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박태준이 가장 탐낼만한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큰손 막대한 검은 돈의 세탁을 원하는 투자자로 제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며칠 후 박태준은 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의 비서로부터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직접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상처를 완벽히 가렸습니다. 제 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돈의 냄새를 풍기는 탐욕스러운 늙은 사업가였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박태준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자신의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하고 효율적인지 마치 세상을 구원할 혁신가처럼 떠들어댔습니다. 박태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저희 시스템은 구시대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회장님, 리스크 없이 완벽한 익명성으로 자산을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같은 불필요한 변수는 철저히 배제되죠. 나 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완벽한 시스템이라 좋지. 그런데 말이야 박 대표. 자네 부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1990년대 명동에서 이강진이라는 이름에 벌벌 떨던 자네 아비도? 이강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동공이 가늘게 떨렸고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그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벽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게 해주마. 박태준 목소리가 잠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나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내 놈이 인간 농장에서 버러지처럼 부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지금 나랑 똑같은 심정일 거야.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나는 오늘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내 놈에게서 내 아들의 시간을 추심하러 왔다. 저는 소티어가 남긴 USB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그의 완벽한 시스템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에 그걸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돈줄인 전 세계의 검은 돈 투자자들에게 이미 그 정보를 모두 넘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배신당할 차례라고. 나 지금쯤이면 자네 계좌는 텅 비었을 거다. 자네를 믿었던 자들이 이제 자네의 목을 조르러 오겠지. 네가 그토록 증오했던 사채업자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잔인하게. 박태준의 얼굴이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물론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완벽했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습니다. 그는 의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스위트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복수를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과거의 방식대로 추심을 끝냈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방 안에서 컥컥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시계는 이제 영원히 멈췄습니다. 박태준의 조직이 와해된 후 강진은 잿더미 속에서 아들을 되찾았다. 하지만 끔찍한 고문을 겪은 아들은 영원히 파괴된 채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진은 다시 시계 수리공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인형처럼 변해버린 아들을 묵묵히 돌보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되찾아온 아들의 시계를 밤새워 완벽하게 수리했다. 그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계를 아들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하지만 아들의 텅 빈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아들의 육신은 되찾았지만 그의 시간은 되돌리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은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텅 빈 눈은 초점 없이 허공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아도 아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해리성 장애라고 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아들의 영혼은 그 지옥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아비가 왔다. 내가 너무 늦은 거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제 아들을 되찾아왔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종로의 작은 시계방. 저는 다시 돋보기를 끼고 멈춘 시계들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 의자에는 아들이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을 씻기고 밥을 떠먹이고 잠을 재웠습니다. 아들은 살아있었지만 그 시간은 완벽히 멈춰 있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없는 유일한 시계였습니다. 내가 한 짓이 과연 심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이름의 추심이었을 뿐일까? 괴물을 잡기 위해 나 또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어느 늦은 밤 저는 마지막 남은 시계 하나를 수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되찾아온 아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손목 시계였습니다. 깨졌던 유리를 갈고 멈췄던 태엽에 기름을 치자 시계는 다시 째깍째깍하고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아들의 손목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나 민수야. 이제 다 괜찮다. 내 시간은 다시 흐를 거야. 아비가 그렇게 만들게. 꼭. 하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손목 위에서 시계만이 홀로 외롭게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던 이 손으로 저는 결국 제 아들의 시간을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 수십 개의 시계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조소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을 지독한 추심의 시작이었습니다.